자, 원자재 얘기 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앞선 코너에서도 원자재 얘기 좀 해주셨고 저도 뭐 개장 전에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고 자, 그럼 또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 애널리스트 코너 마련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원자재 중국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지금 뭐 CRB 인덱스, 로이터 제프리 CRB 인덱스라고 하죠. 커머더티 인덱스 잠깐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이런 거나 투자해 볼 걸. 뭐 지금 원자재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은 뭐 이 에너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국지적인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거 아니어도 뭐 어딘가 중동에 뭔 일이 나거나 뭐 이란 얘기 나오면은 항상 유가가 들먹이잖아요. 예. 최근에 그 에너지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좀 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 상방 압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승 가능성이.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동안 장기간 동안 상승 랠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겠지만은 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공급단에서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간 전망을 통해서 WTI 가격을 갖다가 상단을 원래 95불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100불로 상향을 갖다가 다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 텍사스산 요즘은 중질주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고 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기준으로 예. 100달러 배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래도 러시아 쪽 이슈가 있다 보니 일단은 뭐 정치적 변수다 보니 밴드를 갖다 조금 더 상향을 갖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직까지도 공급 측면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오펙 측면이라던가 내지는 셰일의 이제 귀환 속도가 여전히 더딘 점 저희의 예상보다 더욱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가 좀 추가적인 상방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디맨드 차원에서 즉 수요 측면에서 오미크론이 영향도가 굉장히 낮고 유럽 쪽에서 완화 움직임들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갖다 감안한다면은 이번 역시도 결국 타이트한 공급 상황에서 디맨드가 끌어올리면서 유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가 상방함이 남았다. 다만 하반기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시장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시장 전략가 뭐 유명 전략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기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침공, 분쟁 가능성을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다. 만약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 유가는 120달러를 다이렉트 직행할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네.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의 지정학 리스크는 일단 변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과거의 사례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실제로 2014년이라든가 이런 때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실제로 뭐 상승했었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리스크가 발발을 한다면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은 단기적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시장에서 일각이 아니라 근데 대다수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120불까지도 그러면은 슈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저 역시도 만약에 리스크 변수 발생한다면은 단기적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게요. 유가는 항상 우리한테는 복병적인 변수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리스크, 국지적인 리스크가 단순히 뭐 에너지 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 뭐 금속, 농산물 이런 쪽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럼 과거 사례를 놓고 보자 이거죠. 2014년과 2018년이 대표적인 예인데 러시아가 단순히 석유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 2대 생산국이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2대 생산국이지만은 나머지 그 원자재들에 있어서도 주요 핵심 생산국입니다. 탑10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요. 특히나 우리가 과거 2014년 때 러시아가 크림반도 사태라든가 돈바스 사태를 일으켰을 때라 그리고 2018년 때 시리아를 지원해줬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 그 두 시기 때 상승률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분석해서 본다면은 딱 몇 가지 원자재가 포진해 있어요. 에너지는 당연히 있고 특히나 그중에 그렇죠. 원유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근데 원유보다 더 큰 상방 압력을 높였었던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니켈. 왜냐? 러시아가 니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데 그중에 노릴리스크 니켈이 이 주요 생산국이고 생산 기업이고요. 이들 기업은 특히나 글로벌 1위 팔라듐 생산 기업이 바로 노릴리스크 니켈입니다. 글로벌 공급에서 43% 갖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 차지 리스크도 상존해 있다라는 점을 갖다 우리가 유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저 참 좋은 자료인데 저게. 좀 작아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제
뭐 저것 이외에도 제가 나머지 또 원자재들도 저기서 상산 비중을 다 넣어놨었었는데 보시면은 니켈도 그렇겠구나, 알루미늄, 그 다음에 팔라디움, 그리고 농산물 측면에서는 소맥과 옥수수. 왜냐, 소맥과 옥수수는 특히나 우크라이나도 주요 생산지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에는 미국이 당연히 러시아를 제재할 테고 네. 러시아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 생산 지역들의 조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지역의 공급 차질 역시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과 2018년 때 그때 당시 때 정확하게도 대략 4개월, 5개월 동안도 상승세가 지속됐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우리가 좀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나머지 원자재들이 이미 조금씩 선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한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이들 원자재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화면은 지금 계속 오래 보여드리는 거는 혹시 필요하신 저 자료 저도 찾으려고 그러면 참 저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저희 네, 주관자...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은 예. 화면이 2개인가 그럴 겁니다. 요 전 화면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국지적으로 어느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원자재가 어떻게 또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가 원자재 빈국이잖아요. 예. 매번 얘기하자면 뭐 시멘트 많이 나는 나라 이거인데 시멘트도 요즘 뭐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원자재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나 절대적이라서 네. 자, 저걸 봤고 그다음에 또 그래프 원자재 시장 가격 추이? 이건 예. 뭘 의미하는 거죠? 혹시 자료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요건 뭐? 사실 이거는 제가 안 넣었었는데요. 네.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이제 2014년과 이건 빼고, 네. 2014년과 18년도 때만 우리가 과거 참고하면 사례를 될 것 좀 같아요.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때도 동일한 원자재들이 상승했었고 지금 역시도 동일한 원자재들이 미리 조금씩 선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지난 2월 2일 날 오펙 플러스는 3월에도 기존의 단계적인 감산 중단 조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증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한 그러니까 기존에 단계적으로 감산을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40만 bpd씩 감산을 갖다가 원래 한 물량이 있는데 그중에 40만씩 줄여나가고 있었거든요. 감산 물량을. 한마디로 증산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라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왜 의미가 없냐면은 사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갖다가 기존대로 그냥 더 추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이든을 의식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바이든을 의식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그냥 증산 실패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오펙 플러스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 유예국을 제외한 오펙 플러스 산유국 중에서 19개 중에 12개 국가가 증산을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 감산 한도 대비 증산 실패했다는 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 문제를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간 동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감산 공조하다 보니 캐펙스 투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투자 설비 안 이루어지다 보니 시설 노후화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 나이지리아나 가봉이나 이런 일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계속 증산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생산 한도까지도 미달하고 지난 12월 생산 한도까지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이 같은 사실상 증산한다지만은 증산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뿐더러 증산 실패도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서 사우디 측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증산 실패한 국가들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대신 좀 더 증산해 줄 것이냐라는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MS 뺏을 이유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증산 실패 계속 방치하면서 유가를 즐기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오펙 플러스의 의도가 여전히 아무래도 아람코에 있어서 추가적인 뭐 상장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 계속 이 유가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거기도 참 이해타산이 첨예해가지고 배럴당 $100를 향해 이제 유가 얘기입니다만 계속 이어간다면은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그러니까 핵 합의 협상 복귀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조금 이제 배럴에 $90에서 멈칫멈칫거리고 있는데 요거 좀 더 전망을 추가로 해주신다면은? 일단 이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2018년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 이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할 경우에는 결국 이란의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공급 물량이 풀리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고 최근에 IB들도 원래 이란 제재 이슈에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주부터 제재 완화될 가능성이 조금 예상보다 더 빨라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러시아 리스크하고 균형을 좀 맞추는 그렇죠. 약간 좀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무엇이 있느냐? 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갖다 이렇게 빨리 하려 하느냐? 올해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미국 전미 휘발유 가격 평균 가격이 정확히 갤런당 3불을 갖다가 기점으로 상승하니까 지지율도 급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물가죠. 결국 유가에 있어서 왜냐 미국인 대부분이 사실 대중교통보다는 드라이빙을 갖다 하면서 자차로 이동을 합니다. 주요 수단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물가 영향이 바로 에너지인데 이 같은 이슈 때문에 바이든은 압박받고 자기들은 아무래도 ESG라든가 탄소 중립, 친환경 정책을 갖다가 이념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셰일을 갖다가 함부로 풀어주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란 제재 완화 이슈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과거 2018년 때도 트럼프는 이란 제재를 갖다가 막 한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유가 100불 간다고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중간선거 앞두고 이란에 대해서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뭐 유예 조치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2개월가량 더 해주고 더불어서 디맨드가 빠졌었던 부분들도 나중에 큐티라든가 이 같은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결국 후행적으로 수요 둔화까지 반영되면서 유가가 급락한 바 있거든요. 이번 역시도 저희는 하반기에 있어서 그걸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유가는 그럼 하반기 때는 최소 못해도 급락하게 된다면 70불까지도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상고하제 방향이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리스크가 좀 순간적으로 또 사라진다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형 군수 업체들 그리고 또 에너지 업체들 그 뒤에 또 자본주의들 뭐 더 나아가서는 그 하여튼 그런 것들, 페드라고 하는 부분들. 페드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정당화시켜서 돈을 지금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군수 업체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에너지 업체들이 자꾸 뭔가 위협을 좀 푸싱하고 있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특히 유가 같은 것들이. 근데 하반기에는 모르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또 어떻게 할지. 예. 시간이 되면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해서. 자, 그 이외에 또 눈여겨봐야 할 원자재 품목들은 무엇들이 보입니까? 저희가 본다면은 저희는 사실 지난 연간 전망 때 가장 매력적인 자산을 갖다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매력적인 자산을 에너지와 그리고 농산물로 봤거든요. 그렇죠, 농산물.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남아있다라 보고 있고요. 물론 5월이나 6월 달부터는 라니냐 이슈가 후퇴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 상방 압력 남았다라 보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경우에 러시아 이슈. 결과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러시아 이슈 아니더라도 비료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네. 즉 비료 가격이 작년 9월 달에 날아간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은 비료 가격이 지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작년 9월부터 파종 기간이었어요. 농가에서는 파종 기간 때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높은 사상 최고치 비료 가격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양분이 적게 주는 농작물로 경작을 갖다 하던가 아니면은 영양분을 갖다 적게 주던가 선택을 갖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3월 달 수확 시즌 앞두고 결과적으로 영양분을 적게 줬기 때문에 작황 우수 등급이 낮아지던가 그게 아니면 공급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산물은 추가적인 상방력이 남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라니냐입니다. 네, 기후. 그렇죠. 결국 기후죠. 왜냐하면 라니냐 여전히 가시권이고 라니냐는 언제부터 그 영향력을 발휘하냐면 작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니냐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를 5개월 연속으로 하회했을 때가 라니냐 가시권이 형성돼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럼 어땠느냐? 작년 10월 초부터 마이너스 0.5도씨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1월, 12월, 1월, 2월 즉 이달 말부터 라니냐 가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달부터 수확 시즌을 갖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라니냐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년을 참고한다면은 추가적인 상방 압력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해수면의 온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계가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죠. 네. 자, 중국이 양회 이슈가 뒤에 있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원자재 얘기 좀 다양하게 알아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원자재 중국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